240페이지까지 개념을 했죠? Q까지. 그렇죠?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근본 원리인데 이제 앞에 부분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돼서 비가역 반응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이제 조건을 그렇게 제시한 거고 실제 반응은 이제 평형을 따라서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복사하고 갈게. 평형상수 대문자 K라고 쓴다는 거죠. 대문자 K. 이 친구는 반응식이 AA 더하기 BB가 만나서 이렇게 됐다. 가역 반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평형상수 K의 값은 다 기차로 할게요. 그러면은 A의 몰롱도 A제곱, B의 몰롱도 B제곱 분의 C의 몰롱도 C제곱, 그 다음에 D의 몰롱도 D제곱 이렇게 했었어요. 대신 저 몰롱도는 어떤 놈이었어? 저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평형상수였지. 그리고 이 값은 상수니까 어떤 숫자로 나올 건데 단위가 없고요. 관례상 단위를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값은 뭐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한다고 그래서 온도가 안 변하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변해.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가 침을 뱉든 양말을 벗어서 던지든 절대 안 변합니다. 온도에만 조절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K값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반응에 따라 달라. 다음 세 번째, 반응식에 순수한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가 있으면은 반응식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냐면 몰롱도를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데 몰롱도는 순수한 고체 액체는 몰롱도라는 개념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외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반응의 K값이 있는데 이 K값이 1보다 좀 많이 큰 상태야.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대부분 누구로 존재한다는 거야? 생성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 값이 크면 분자가 크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평형이 끝났을 때 생성물로 대부분 존재한다는 거는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누가 우세하다는 거?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거. 그 다음에 K가 1보다 좀 많이 작으면 반응물로 대부분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역반응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K랑 좀 비스무리한 거. 반응 지수라고 했었는데 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집어넣는 거였고 식 자체는 똑같은데 Q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내 현재 상태가 평형보다 좀 덜 온 건지 평형을 넘어간 건지 평형인지가 궁금해. 그럼 그때 내 현재 농도를 집어넣는 거야. 현재 농도를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로 간다? Q가 K로 간다? 모든 건 다 K의 뜻대로. 모든 건 다 K의 뜻대로. 얘를 향해서 가는 거야. 모든 방향은. 평형 상수니까. 그래서 Q가 K를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사를 해봤더니 Q 값이 K보다 작아. 그럼 Q 값을 키워줘야 돼. 그치? 식 자체는 똑같았으니까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무슨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정반. Q가 K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다. 그 다음에 Q가 K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Q 값을 줄여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분자랑 분모 중에 분모가 더 커지면 되죠? 그럼 반응물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역반응이 우세한 거야. 이때. 조사를 해봤더니 딱 공교롭게 Q랑 K랑 똑같았어. 그럼 어떤 상태야 지금? 평형 상태다.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시키면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야 돼. K 값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요. 반응이 안 일어나. 평형에 도달했는데 반응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문제를 몇 개 풀어봤나요? 혹시 문제를?
여기는 이제 문제를 그래도 몇 개 풀고 가야 아, 문제가 이런 뉘앙스로 나오는구나를 알아가지고 문제를 몇 개 풀게요. 싹다 기체 상태고요. 145페이지에 대표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풀 거예요. 2리터짜리 A 2몰 E 2몰. 근데 두 번째 강철 용기는 A 1몰.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강철 용기라는 거는 부피가 안 변한다는 거야. 2리터짜리 부피면은 반응이 일어나든 뭐 기체를 얼마만큼 집어넣든지 간에 부피가 2리터라는 거예요. 그때 설명했었었죠. 그러니까 물론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 안 하겠지 이때는. 근데 부피를 얘기해줘라 라고 하면은 저 공간 자체를 얘기해주면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체 A의 부피도 2리터라고 해줘야 되고 기체 B의 부피도 2리터라고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1씩 나눠가진다? 그 말이 안 돼요. 이 공간의 부피를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서 많이 했었지. B 1몰 C A몰 얘도 마찬가지로 2리터. 근데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2인데 이 친구들은 아직 평형에 도달 안 했는데 평형에 도달했더니 이 표처럼 됐다 이 소리거든요. 전체 분의 A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 뭐 이런 상황이에요. 분석을 해봅시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문제 상황이 이렇고 이제 문제 보기 전에 지금 이제 뭐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석을 일단 먼저 해봅시다. 해석을. 평형이 아직 도달 안 했어. 아닌가? 평형에 도달했다고 나왔다. 도달 안 했다고 나왔어요. 평형에 도달했더니 1은 전체 기체분의 A의 양이 3분의 1이고 2는 전체 기체분의 B A의 양이 4분의 1이래. 4분의 1 맞죠? 1 먼저 볼게요. 1 반응식이 이런 상태인데 반응이 끝났을 때 3분의 1로 있어야 된다니까? 그치? 3분의 1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전체 중에 A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얘를 1은 아니지만 1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치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금 2여야 될 거 같죠? 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처음에 얘는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역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역반응은 반응물이 없는데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않으니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이거는 여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정반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텐데 얼마만큼 가다가 얘가 생기면 생길수록 역반응도 진행이 되니까 이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평형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지점을 딱 봤을 때 1대2로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에랑 다른 점은 얘는 완결될 때까지 반응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평형에 도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0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초반에 어디였었냐? 2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개수비가 1대1이니까 반응을 해봤자 어차피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평형에 도달했다 라고 해볼게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는 2-x 얘도 2-x 얘가 x만큼 있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대로 식에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전체는 4-x고요. 4-x 그때 A의 양이 2-x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아니면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얘에 해당하는 비율이 1이었잖아. 나머지에 해당하는 비율이 2였잖아. 그럼 1대2다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샥샥 없어지니까 얘가 2잖아? 그럼 이 실제 값으로 얘가 1이어야 돼.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아무튼 x가 1이 나올 거예요. 6 빼기 3x 4-x 2x가 2가 x 값이 1이니까 x 값이 1 그럼 다 바꿔주면 돼요. 실제 값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개념 반응식 반응을 한다는 거의 개념 자체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누구 하나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만 반응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1, 1, 1 이렇게 나와. 되냐? 잠깐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는 1몰 되고요. 얘도 1몰 되고요. C도 1몰 돼요. 이 상태가 맞지? 1몰 돼요. 그 다음에 2 봅시다. 2 0 1 1 A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반응을 했더니 얘는 전체분의 A가 지금 얘는 K값을 먼저 구하고야겠네. 자, 여기 평형, 이 보라색으로 쓴 게 지금 평형에 도달했을 때잖아. 그럼 K값을 구할 수 있어요. 대수랑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반응식의 K값은 A의 물론도 분의 곱하기 B의 물론도 분의 C의 물론도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집어넣으면 돼. 그럼 물론도 몇이야? 1이라고 말하면 인생 망해요. 그쵸? 0.5라고 생각해야 돼. 0.5. 얘도 0.5. 그 다음에 저 친구도 0.5. 그럼 평형상수가 2네. 2. 그치? 평형상수가 2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K값이 2다. 그 다음에 A값 구해주면 되거든요. A값. 쟤도 지금 평형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미지수 하나 더 쓰기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가보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 4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1이잖아. 나머지 남은 B랑 C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금 몇이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돼. 그치? 맞죠? 맞죠? 근데 봐봐. A랑 B가 지금 같은 양만큼 있었거든. 같은 양만큼 있었으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서 얘네가 몇 개가 없어지든 역반응이 일어나서 얘네가 몇 개가 생기든지 간에 어차피 지금 개수도 똑같고 처음에 있었던 양도 똑같으니까 여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랑 얘의 양은 어때야 되냐?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도 1이 되는 거야. 그럼 C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금 2가 되겠죠? 미지수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 X, X, 2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몰수가 되는 거니까 몰수예요. 몰수. 농도가 아니다. 몰수예요. X몰, X몰, 2X몰 집어넣었을 때 K값이 2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치? 온도가 안 바뀌면 안 바뀐다 그랬잖아. 절대. 그러면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이니까 2분의 X 곱하기 2분의 X 그 다음에 2X니까 X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4분의 X제곱분의 X니까 X분의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몇이어야 돼? 2여야 돼. 이해되나요? 그럼 풀어주는데 X값이 2다. 여기가 2였네. 그러면 2. 그럼 지금 반응물이 오히려 증가한 셈이니까 지금 역반응이 진행됐다 이 소리잖아. 그치? 정확하게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1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도 1만큼 감소해야 돼. 좀 어색하죠? 역반응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그럼 A 값이 5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였다. 이러면 이제 작용해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문제 보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반응식 해석하는 것 자체는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 쓰는 건 똑같아. 개수비대로 일정하게 반응한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네들이 문제 풀 때 이제 뭐만 조심해주면 되냐면 보통 몰수로 많이 줄 거거든? 보통 몰수로 많이 줄 거니까 평형상수식에 얹힐 때 농도로 적어야 된다만 안 헷갈리면 돼요. 농도로 적어야 된다.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부피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부피를 안 주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부피를 주긴 줄 건데 평형산수를 쓰려면 부피를 주긴 줄 건데 안 줄 수는 없어요. 안 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 어제 여기 몰수예요, 몰수. 여기 또 강철 용기예요, 강철 용기. 이거 어제 봤던 거거든? 어제 봤던 건데 얘네 둘이 지금 각각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문제를 줬다고 해봅시다. 싹 다 기체 상태고요. 그럼 k 값을 구할 수 있어. 집어넣어서 1 곱하기 1분의 2의 제곱이니까 k 값이 4가 나온다 이거거든? 그지 맞지? k 값이 4가 나온다 이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했을 때도 4 곱하기 1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4가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몰수를 갖다가 얹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부피가 1이기 때문에 몰롱도를 그냥 써도 괜찮은 거야. 몰수가 그냥 몰롱도랑 똑같은 거죠. 지금 부피가 1이니까. 근데 사실 이 경우에서는 부피가 이렇게 2리터, 2리터로 나와도 그냥 몰수 갖다가 쓰면 돼요. 그냥 몰수 갖다가 써도 돼. 구해보자. 그러면 그냥 이제 원리대로 풀어볼게. 그러면 일단 2분의 1 몰롱도일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몰롱도, 여기 1 몰롱도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4 몰수만 집어넣어볼게.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똑같이 나오거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몰롱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몰수란 말이야. 부피분의 몰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식에 얹힐 때 A의 몰롱도 곱하기 B의 몰롱도 분의 C의 몰롱도의 제곱 이렇게 식에 얹힐 거 아니에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를 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부피분의 A의 몰수 곱하기 부피분의 B의 몰수 곱하기 부피분의 C의 몰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줄 거거든? 근데 어차피 같은 용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부피는 지금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분모의 부피가 지금 2배가 있고 분자의 부피 제곱돼 있으니까 2개 있죠? 이렇게 상쇄가 돼버린다고. 그럼 이 경우에는 부피를 굳이 안 줘도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이게 어떤 경우냐면 반응물의 개수랑 생성물의 개수가 같으면 돼요. 반응물의 개수랑 생성물의 개수가 같으면 몰수만 써도 돼. 지금 반응물의 개수랑 생성물의 개수를 보니까 얘는 1 더하기 1이고 얘는 2니까 똑같잖아. 그럼 어차피 분모 분자의 부피에 대한 항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똑같이. 그럼 이때는 상쇄해서 써도 돼요. 상쇄해서 써도 돼요. 이해되냐? 이건 이제 문제에서 아마 쓰도록 낼 것 같긴 한데 쓰도록 낼 것 같긴 한데 이해되니? 이해되니?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지금 반응물의 개수를 더해보니까 3이고 생성물의 개수를 더해보니까 1이잖아. 그치? 이 경우에는 부피를 고려해서 식에 넣어줘야겠지? 근데 일단 봐봐요. 부피를 고려해서 식에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내가 평형상수를 쓴다고 치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롱도랑 B의 평형에 도달했을 때 몰롱도의 제곱에다가 C의 평형에 도달했을 때 몰롱도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얘네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다 바꿔주면 부피분의 A의 몰롱도 이 부피분의 B의 몰롱도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부피분의 C의 몰롱도 이렇게 될 거거든. 지금 얘 잘 보이는지 봐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지. 그럼 나는 이건 뭐만 필요한 거냐면 A의 몰수랑 C의 몰수의 비율만 필요한 거야. B만 필요한 거야. 이거는 이제 스킬로 좀 많이 써요 문제에서. 뭔 소리냐면 A랑 C를 왜 굳이 비교하냐? A랑 C의 개수가 같거든. 일단 개수끼리 더했을 때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부피를 그냥 아예 상쇄시켜서 쓸 수는 없어요 문제 상황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부피가 나와 있겠지 당연히 여기에서 부피를 써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 풀 때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팁이 뭐냐면 개수가 같잖아. 그러면 평형상수식에 올릴 때 이 부피에 대한 항이 정확하게 개수가 같으니까 약분이 돼. 그럼 나는 뭐만 알아도 풀 수 있냐면 A랑 C의 몰수 비율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실제값 몰라도 돼. B만 알아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힌트로 A의 몰수랑 C의 몰수의 비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2분의 1이래.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만 써주면 돼 그냥. 이해돼? 다시 봐봐.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다 맞지? 그래서 얘 이렇게 바꿨어요. 그쵸? 바꿨어. 숫자를 하나 줄게요.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가 4몰 있고 B가 3몰 있고 B가 1몰 있고 C가 2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피는 이제 2리터라고 한번 줘볼게요. 2리터. 그러면 우리가 정석대로 푼다고 치면 정석대로 풀어도 됩니다 당연히. 정석대로 푼다고 치면 얘가 2분의 3몰로는 될 거 아니야. 1.5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몰롱도가 0.5니까 0.5의 제곱. 숫자가 좀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은 0.5 곱하기 1제곱 이렇게 쓰겠지. 1제곱. 그 다음에 C의 몰롱도가 1이니까 1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평형상수는 지금 2가 나와야 정상이야 맞지? 평형상수 2가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지금 A랑 C의 개수를 보면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부피에 대한 항이 똑같으니까 없어진다고. 약분이 돼버린다고. 그치? 그럼 나는 뭐만 필요한 거냐면 A의 몰수랑 C의 몰수의 비율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비율만 필요한 건 아니죠. 비율만 있어도 식에 얹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K값이 2였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의 몰수랑 C의 몰수 B 거기다가 B도 그러니까 얘네들을 몰수에 대한 정보로 줬어. 그럼 몰수를 일단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됐다가 부피는 그냥 이것만 써주면 돼. 굳이 몰롱도를 싹 다 구해서 실에 얹힐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봐봐. 얘는 1몰이었어. 1. 얘는 2몰이었어. 2. 그 다음에 B는 2몰이었는데 제곱이니까 4죠. 부피는 2리터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4죠. 2라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 문제에서. 당연히 몰수도 주고 평형상수 구하려면 부피도 당연히 줄 텐데 식을 조금 간단히 쓰자고. 우리가 숙달이 되면 식을 좀 간단히 쓰자고. 부피에 대한 항이 없어질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개수가 같으면 그 개수가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식을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부피에 대한 항이 없어지잖아. 그치? 약분돼서. 그러면 몰수에 대한 비율만 내가 갖다가 써주고 나머지 애들 처리 안 되는 애들만 그냥 따로 써주면 돼. 이해돼요? 근데 이제 겁나 특별하게 개수들을 싹 다 더했는데 같아요. 반응놀이 개수랑 세분놀이 개수랑. 그러면은 그냥 부피 고려 안 하고 몰수만 갖다가 얹혀도 사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수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몰수의 비율을 갖다가 쓸 수도 있다. 얘는 이제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몰롱도로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아. 이미 뇌 속에서 처리가 다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간을 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종종. 이해되니? 이해되죠?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금요일 날 안 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안 보니까 금요일 또 3일절이고 대체 공휴일이고 또 쉬잖아, 그치? 그때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세요. 쌤, 저 화장실 한번 다녀와요. 오케이. 자, 우리는 넘어갑시다. 160페이지. 문제를 많이 풀고 가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개념 자체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문제를 괴랄하게 내.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워. 여기도 이제 문제 푸는 부분이고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평형 이동이라는 거예요. 평형 이동. 일단 앞에서 배웠던 구조는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모든 화학 반응은 평형을 향해서 간다. 앞에 동적 평형에서부터 했던 것처럼 평형을 향해서 가고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는 더 이상 반응이 진행이 안 돼야 돼. 그게 화학에서는 안정한 거니까. 그치? 평형에 도달하는 게 화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의 목적이야. 그냥 목적이야. 대전제예요, 대전제. 모든 반응은 평형을 향해서 가는데 평형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오면 해야겠다. 뭐 타임스 아직 안 나왔어? 네. 네, 동적 평형은 반응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평형 상수에 도달했을 때도 반응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동적 평형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파트가 따로 있잖아. 맨 앞이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박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반응은 일어나는데 왜냐면 문제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니까. 근데 이쪽 파트는 평형 자체가 관점이지 그 동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느낌은 아니죠. 그냥 문제가 괴랄하게 나올 뿐이야. 숫자 양적 관계 계산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걸 굳이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도 동적 평형이랑 똑같죠. 개념 자체는. 평형 이동인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평형에 도달했어요. 평형에 도달했어요. 근데 평형이 깨진 거야.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아까 그거 했잖아. 어떤 평형에 도달해 있는 가 그다음에 나 상태가 있는데 얘네 둘을 섞을 거야. 평형인데 섞을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반응 섞은 직후에는 평형이 깨진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평형이 깨진 상태일 거 아니야. 이거를 비평형 상태라고 부를 거예요. 평형이 깨진다는 게 뭔 소리냐면 어떤 평형에 도달해 있는 그 현상이 있었는데 평형에 도달해 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뭐 물질들의 몰롱도를 바꾼다거나 누구를 더 넣는 거야. 누구를 더 넣거나 아니면 압력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온도를 바꾸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평형에 도달해 있는 어떤 개 어떤 상태를 뭔가 외부적인 요인을 가해가지고 평형을 깨지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그걸 비평형 상태라고 부를 건데 그럼
대전제가 뭐라고? 화학의 대전제가 뭐라고? 평형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그럼 평형이 깨졌으니까 다시 평형을 향해서 달려야겠죠. 당연한 거야. 다시 평형을 향해서 달리겠죠.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형 원대랑 똑같이 평형에 도달할 수는 없어. 당연히 평형이 깨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새로운 평형이든 뭐든 일단 평형에 다시 도달한다. 왜? 그게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니까. 모든 화학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도록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원래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변화시켜서 비평형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평형에 도달할 때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는 되돌아갈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거 생각해보자. 평형은 이제 누가 이제 책임자고? K가 책임자고. 그치? K. 지금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요인들을 변화시켰을 경우에는 평형이 깨져도 뭐는 일정해야 돼. 그 반응의 평형상수는 일정해야 되거든요. 온도를 바꾸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은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뭐는 같아야 되냐면 얘랑 얘는 K값은 무조건 같아야 돼. 근데 당연히 그 평형 농도는 다르겠죠. 각각 평형 농도는.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 평형의 위치는 다를 거 아니야. 평형의 위치는 다를 거 아니야. 얼마 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마지막에. 대신 뭐는 같아야 된다? 이 평형 상수 값은 같아야 돼. 그리고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도 그럼 K값이 변하겠죠. 그럼 새로운 K값이 지금 탄생하는 거야.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그러면 그 새로운 K값을 향해서 평형 그 농도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어쨌든 뭐다? 평형이 다시 깨지든 평형이 있었는데 다시 깨지든 이제 다시 평형 상태로 간다 이 소리예요. 그쵸? 요건데 그 전에 배워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얘가 원래 고3 화학에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고3 화학에서 얘만 딱 넘어왔거든? 근데 고3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좀 더 알아야 얘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얘만 넘어온 거야 지금 고2 내용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가르치고 갈게요.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이상기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상적인 기체야.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상형 할 때 그 이상이야. 이상기체인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너네가 평소에 문제에서 보는 그 기체 있죠? 문제에서 보는 기체들 그게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상기체 상태에서는 뭐가 성립하냐면 보일 법칙 이제 성립합니다. 보일 법칙 들어봤죠? 들어봤죠. 보일 법칙 얘가 뭐냐면 일정량의 기체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게 보일 법칙이야.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보일 법칙. 지금 다시 배우면 된다니. 일정량의 기체가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K는 상수예요. 상수이기 때문에 한쪽 값이 증가하면 한쪽 값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이 반비례 관계야.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샤를 법칙. 얘가 뭐냐면 일정량의 기체가 압력이 일정할 때 T분의 V가 일정하다. 일정량의 기체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랑 부피가 지금 뭐하다는 상황이야? 비례한다는 거겠죠? 얘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면 분자도 증가해야 되고 얘가 감소하면 분자도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온도랑 부피는 비례 관계다. 이래?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되죠?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되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이게 샤를 법칙이고 이거 두 개 섞어 놓은 게 보일 샤를 법칙이에요. 보일 샤를 법칙. 그래서 일정량의 기체가 있으면은 T분의 PV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게 보일 샤를 법칙이야. 1번이랑 2번 짬뽕 시켜놓은 거 T분의 PV. 왜냐면 PV는 일정하고 T분의 V는 일정하니까 T분의 PV 이거 합쳐놓은 거죠?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우리가 맨 앞에 했던 거니까 일정량의 기체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V는 N에 비례한다. 맞죠? V는 N에 비례한다. 부피 B는 몰수비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지?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법칙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상기체라는 건 그냥 너네가 문제에서 지금 보는 그 기체들 그걸 그냥 네 글자로 이상기체라고 부르는 거다.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거 모든 법칙을 다 섞어 놓은 거. 뭐냐면 PV는 NRT. T분의 PV가 일정한데 V는 N에 비례하기 때문에 몰수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올 거라고. T분의 PV는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데 V가 N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T를 그냥 곱해준 거야. T를 그냥 곱해준 거야. 그래서 T분의 PV는 T를 곱해요. 그래서 N, T에다가 원래 비례 관계인데 비례 상수 R이라는 걸 써줘가지고 PV는 NRT 이렇게 써줍니다. PV는 NRT.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기체들은 다 이 식을 만족해요. 모든 기체들은. 얘는 상수예요. 그냥 상수. 비례 관계를 이제 등호로 성립해주기 위해서 적절히 넣은 비례 상수. 비례 상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보일 법칙. 일정량의 기체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보일 법칙. 그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일정량의 기체가 일정량의 기체가 압력이 일정할 때 V와 T는 비례관계다. 샤를 법칙. 그죠? 일정량의 기체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V는 N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전부 다 성립하는 거야. PV는 NRT. 근데 이제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각각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일정량의 기체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이 좀 중요하긴 해요. 압력. 얘가 좀 중요해요. 얘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압력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너네가 압력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압력만 조금 주의해 주면 돼요. 얘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압력 보통 P라고 쓰는데 프레셔. 얘는 정의가 뭐냐면 A분의 F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뭔 소리지? 이 생각을 이런 느낌. 어떤 원통 모양이 있어. 여기 기체들이 이렇게 있어. 여기 면적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기체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면적이랑 충돌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힘이 가해지는 거지, 이 면적에 지금. 그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에 기체들이 있으면 여기 면적에 기체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부딪힐 건데 얼마나 많이 부딪히냐, 이 면적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때리냐, 이게 압력이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압력.
물론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너네는 이거 고3 가서 배우는 거고 지금 뭐만 알면 되냐면 압력이 뭐냐, 압력이 그 어떤 뉘앙스만 알면 돼. 압력 뭐라고? 기체 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면적을 때릴 건데 그 때리는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고요. 압력. 그럼 당연히 압력이 이 면적을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어느 만큼의 힘으로 때리냐 이 정도를 지금 물리라고 나타낸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뭐에 비례하겠어요? 그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하겠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때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압력이 큰 거야. 이런 뉘앙스만 좀 기억하고 가면 돼요. 다시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체 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면적을 때릴 건데 때린다는 거는 여기에 힘이 작용한다는 거잖아. 그 힘의 크기를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분자수 여기를 때리는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세다는 거니까 압력이 크다는 거라고요. 압력은 일반적으로 분자수에 비례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해됐죠? 왜 그러냐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진짜 개같아. 여기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아까 말했었던 이상기체 상태 방향, 그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압력이라는 게 뭔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웠단 말이야 원래 고3 화학에 있을 때는. 근데 그 내용 하나도 안 내려오고 그냥 이 내용만 딱 내려오니까 좀 그렇죠. 어떤 평형 상태에 있는 개가 있었는데 몰롱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온도 같은 거를 변화시키면 평형이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비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럼 다시 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화학이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죠. 그럼 얘도 뭔가 방향성이 있을 텐데 쉬워. 개념 자체는 쉬워. 새로운 평형으로 도달하는 거를 평형이 이동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거고요. 지금 이 평형 이동의 원리는 뭐냐면 르샤틀리에라고 하는 거예요. 르샤틀리에 원리. 르샤틀리에 원리가 뭐냐면 평형이 깨졌어. 뭔가 다른 요인을 변화시켜서 평형이 깨졌어.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그 깨진 평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르샤틀리에 원리예요. 뭔 소리냐? 어떤 물질의 몰롱도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몰롱도를 증가시켰으니까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 근데 평형에 어떻게 도달해야 되냐면 조금이라도 이 몰롱도 증가시킨 거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게 르샤틀리에 원리야. 그 공간에 압력이 증가했어. 그러면 압력을 줄여서 이 평형이 깨진 상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르샤틀리에 원리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이해되지? 온도를 증가시켰어. 그러면은 얘는 평형이 깨졌는데 어떻게든 온도를 줄여보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왜? 이 상태로 안정하게 있었는데 평형이 깨졌으니까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깨졌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온도를 높였어? 그러면은 온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야 되고 압력이 증가했으면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뉘앙스로 이해해야 돼요. 감각적으로.
거기 160페이지 봅시다. 160페이지 봅시다. 거기 그래프가 하나 있죠. 우리 맨 앞에 첫 시간에서 배웠던 게 암모니아 만드는 거였거든요. 암모니아. 한번 보실 법이었죠. 얘도 사실은 가역 반응이야. 사실은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저렇게 쓸 수가 있죠 지금. 저렇게 쓸 수가 있어. 아유 그래프가 지금 얘는 여기 전까지는 평형이에요. 애들 농도가 안 변해요. 반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이게 평형 농도인데 지금 초록색 그래프 다 초록색인데 그 H2를 증가시켰어요. 그렇죠? H2를 더 넣었다 이 소리야. 평형 상태인데 지금 여기가 평형 상태인데 H2를 더 넣은 거야. 그러면 H2가 증가하겠죠 갑자기 농도가. 그러면은 H2를 증가시켰으니까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지. 근데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H2의 개수를 줄여주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증가했잖아.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 얘가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전과는 똑같은 상태로 갈 수는 없어. 근데 이전처럼 되고 싶어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야. 어렵지 않지? 그냥 반대 방향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소리야. H2를 많이 넣었어. 그럼 H2를 줄여주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 그러면 H2를 줄여주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정반응이 진행돼야 돼? 역반응이 진행돼야 돼? 정반응이 진행이 되죠? 정반응 헷갈리면 안 돼. 정반응이 진행이 되겠구나. 그럼 얘도 감소하겠구나. 얘도 증가하겠구나. 그럼 얘는 증가. 그래서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증가하죠. 위에 그래프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이해돼? 이해돼? 이제 그래프로 안 봐도 너네 이 문제 풀 수 있어. 만약에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얘를 많이 넣었어.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 어느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돼요?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야.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럼 얘가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누가 더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정반응이 더 진행이 돼야겠지. 그래서 얘는 정반응이 일어난다. 반대로 얘를 늘렸어.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얘를 늘렸어. 그러면 새로운 평형은 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된다고?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뭐가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는지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는지 르샤틀리의 원리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르샤틀리의 원리였고 얘를 Q랑 K 사이의 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평형이잖아, 그렇지? 지금 한 내용이 평형이잖아. 당연히 K 값이랑 관계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봐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 H2가 증가한 거지. H2가 증가한 거지. 원래 K로 있었는데, 원래 K 상태로 있었는데 H2가 증가한 직후, 평형이 깨진 그 직후는 Q랑 K가 다를 거 아니야. H2가 증가한 직후의 Q값을 구해보면 K값이랑 당연히 다르겠지? 당연히 다르겠지? 그 Q값을 구해볼게요. H2의 세제곱, 그 다음에 NH2의 NH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원래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얘를 증가시켰다고? 그럼 분모가 커진 거지. 그럼 당연히 Q값이랑 K값은 달라질 거고,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진 상황이에요 지금?
K 값이 더 커진 상황이니까 얘가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려면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야. 정반응. 그래서 아까 르샤틀리의 원리로 봤을 때도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를 줄여주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 라고 했었거든. 얘가 어디였어? 정반응이었잖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둘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너네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냐? 반대로 NH3를 증가시켰어. NH3를. 그럼 NH3를 증가시켰으니까 Q 값이 지금 커진 상황이잖아. 그치? K 값보다 Q 값이 커진 상황이잖아. 그러면 Q 값을 낮춰주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겠죠?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어디? 역반응. NH3를 증가시켰으니까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NH3를 줄여주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어디?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 똑같아. 둘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 얘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왜 배우냐? 얘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굳이 이 식을 안 써도 아 반응이 어디 쪽으로 가겠구나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문제에서 정확하게 그 값을 구해야 할 때 쓰는 거야. 그지? 문제에서 정확하게 그 값을 구해야 할 때, 물리적인 값을 구해야 할 때 2번을 쓰는 거지. 1번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아 평형이 깨졌는데 어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겠구나 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보고 이제 너네가 말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거는 정리할 필요도 없어. 너네가 외울 필요도 없어. 르샤틀리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야 봐봐. 이게 증가했어. 평형 상태였는데 이게 증가했어.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 이거 감소했어.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일어나야 돼. 이거 증가했어.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일어나야 돼. 이거 감소했어.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원리만 알고 있으면 외우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뭘 본 거냐면 몰롱도가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개수겠죠. 개수를 누구를 더 많이 첨가하거나 누구를 줄였을 때 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경우의 수가 뭐냐면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 지금까지 몰롱도였고 압력 변화. 압력이 뭐였다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었다고. 그래서 뭐에 비례해서 그 면적을 때리는 기체의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이 센 거야. 그치? 압력이 센 거야. 그리고 보일 법칙에 의해서 P분의 nRT니까 보일 법칙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원리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압력이 증가했어.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압력을 줄여주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압력을 줄인다는 게 뭔 소리냐?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나는데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압력이 감소하면 정반응이랑 역반응 중에 어디지? 이게 압력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안 배웠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형에 도달해 있어요. 근데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돼.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치? 압력이 감소하는 반응이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 모른단 말이야. 그치? 뭘로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압력이 감소한다는 건 그 공간 안에 있는 기체의 분자수가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그 면적을 때리는 입자들이 줄어든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앞에서 이거 하고 온 거예요. 압력은
어떤 해당 면적을 기체 분자수 기체들이 이 면적을 때리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압력이 크다라는 거는 그 기체들이 많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많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압력을 줄이려면 기체의 분자수를 줄여야 돼. 몰수를 줄여야 돼. 그렇지? 몰수를 줄여야 돼. 그럼 몰수 감소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죠. 몰수 감소 반응이 어디야? 정반응이지. 앞에서 하고 왔던 거였어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야, 선몰이 이몰 되는 반응이잖아. 몰수 감소 반응이 정반응이잖아.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압력을 감소시켰어.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압력을 감소시켰어. 그러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돼. 그치? 그럼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몰수 증가 반응이 일어나야지. 몰수 증가 반응이 어디야? 역반응이지. 그래서 얘는 이해되나요? 얘를 Q랑 K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Q랑 K라는 거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냐면 몰롱도를 사용하잖아. 그럼 우리가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Q랑 K로 해석을 하려면 몰롱도랑 압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지? 몰롱도랑 압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얘네가 비례관계거든요. 이걸 안 배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안 배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기 몰수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몰수 거쳐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냥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니까 원래 비교하려면 몰롱도랑 압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그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네가 압력이랑 몰롱도 사이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 굳이 비교 안 합니다. 아마 문제에서도 그렇게 안 물어볼 거예요. Q랑 K 값으로. 일단 이해되냐? 이것만 알면 돼.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을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니까 압력이 감소한다는 건 그 면적을 때리는 기체의 몰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몰수 자체가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반응.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반응식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개수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개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떻게 돼? 똑같아. 똑같지. 이러면 어떻게 돼? 압력을 증가시켜서 그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몰수가 일정한 반응이잖아요. 평형 이동이 없습니다. 이때는 평형 이동이 없어요. 그냥 압력이 증가한 상태로 끝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평형 이동이 없어요. 왜냐면 어디 방향으로 이동을 하든지 간에 압력에 영향을 미쳐 못 미쳐? 못 미쳐. 몰수가 일정한 반응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는 그냥 평형 이동이 없다. 그냥 압력 증가하고 끝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당연히 평형은 깨졌죠. 평형은 깨졌는데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려고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마지막 온도 변화 봅시다. 온도 변화. 온도가 변화하면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뭐가 변해요? 온도가 변화하는 순간 K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써주면 돼요.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온도가 증가했어. 그러면 평형은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야겠지. 온도를 낮춰주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정반응이 온도를 낮춰주는 반응이냐 역반응이 온도를 낮춰주는 반응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통합각에서 너네가 이제 뭐라고 배웠었냐면 흡열 반응 그 다음에 가열 반응 이거 두 개가 있었거든.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과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으로 나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이 있는데 문제에서 알려줘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알려줘 문제에서. 물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다른 조건을 통해서 얘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응용이고. 일단 봐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 열을 흡수한다는 소리지. 근데 지금 온도를 높였다라고 해볼게요. 평형일 때 온도를 높여서 평형을 깨트렸어. 그러면 온도를 낮춰주는 쪽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온도를 낮춰주려면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발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죠. 발열 반응은 주위로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저 온도를 낮춰주라는 거는 야 우리가 온도를 높인다는 게 이 반응의 온도를 높인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주위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이 반응이 뭔 느낌인지 알지? 온도를 낮춰주라는 소리가 이 주위 온도를 낮춰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반응이 열을 주위로부터 끌어다 써야 돼? 아니면 주위로 열을 방출해야 돼? 끌어다 쓰는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흡열 반응. 그럼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 그랬으니까 온도를 높인 상황에서는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나요? 되죠? 만약에 온도를 낮췄어.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온도를 조금이나마 높여주는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돼. 온도를 높이는 반응은 주위로부터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란 말이야. 발열 반응이겠죠. 야,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역반응은 발열 반응인 거 맞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열을 흡수했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당연히 열을 방출해야죠. 그래서 무슨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문제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온도를 높였냐, 온도를 낮췄냐. 그리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냐,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냐.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르샤틀리의 원리 하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봐봐. K 값이 변한다 그랬지? 이것만 할 수 있어. K 값이 변화한다고. K. 그럼 변하는 것도 두 가지일 거 아니야. K 값이 커지거나 K 값이 작아지거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얘는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건 K 값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거예요? 작아졌다는 거예요? 작아졌다. 커졌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야? 반응물의 몰롱도 곱인데 생성물의 몰롱도 곱이야. 근데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지금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갔다는 소리야?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갔다는 소리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K 값이 커졌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K 값이 커집니다. 약간 헷갈리죠?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너네들이 르샤틀리의 원리를 몰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약간 말이 그치? 적응하면 됩니다. 적응하면. 봐봐,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온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역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치? 역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역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거야? 생성물이 반응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K 값이 이전보다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졌다는 거니까 K 값이 작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K 값이 작아져야 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지금 이 반응은 K 값이 커져야 되는 반응이니까, 그렇지? K 값이 커져야 되는 반응이니까 당연히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전 평형보다 K 값이 커졌으니까.
K값이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전보다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르자틀리의 원리도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정리해서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해보면 돼. 그냥 이 경우에 생성물이 증가했다, 생성물을 더 넣었다. 그러면 생성물을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테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는 반응물을 감소시켰을 때, 반응물을 증가시켰을 때, 또는 이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압력을 감소시켰을 때 이런 거 한 번씩 해보면 절대 까먹지 않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나요? 너네 이것만 조금 조심해보세요. 163페이지 한번 봅시다. 163페이지. 보일 법칙에 의해서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그치? 반비례 관계지. 봐봐. 이런 방식이 있는데 부피를 증가시켰어. 부피를 증가시켰어. 어느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돼요? 부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원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평형이 깨졌으니까 Q랑 K 값이 다른 상황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부피가 커졌다는 건 몰농도가 부피분의 몰수니까 부피가 커졌다는 건 몰농도가 작아졌다는 거야. 그럼 부피를 작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건 몰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얘네들의 몰농도랑 얘네들의 몰농도가 지금 동시에 변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어차피 한 부피 안에 들어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몰농도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얘를 쓰는 거야. 보일 법칙을. 우리가 압력 변화는 이제 경우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쵸? 다시 생각해봐. 부피를 증가시켰어. 르자틀리의 원리니까 부피를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를 Q랑 K 값으로 해석을 하려고 치면 V 값이 커졌으니까 V 값이 줄어드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 몰농도가 작아졌으니까 몰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 맞지? 근데 누구 몰농도 기준으로 볼 건데? 얘 몰농도 싹 다 변하는 상황이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얘가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부피 변화는 압력 변화로 생각해줘야 돼요. 압력과 부피는 뭐 한다고? 반비례한다고?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압력이 감소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 부피가 감소했다는 건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압력이 뭐라고? 얼마나 그 면적을 때리냐 이거잖아. 근데 지금 기체 분자수는 변화가 없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부피가 증가한 거야.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여기 벽을 때렸을 텐데 지금 얘네들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니까 더 많이 때려야 되냐, 더 적게 때려야 정상이냐? 더 적게 때려야 정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압력이 줄어든다고. 부피가 커지면.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든다고. 반대로 부피가 훅 줄었어. 그럼 얘네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지? 그러면은 벽하고 마구 부딪히는 거지, 이때보다. 그치? 그러니까 압력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 변화는 압력 변화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대신 반비례 관계니까 반대로. 그 뒤부터는 똑같아. 부피 증가하면 압력 감소니까 몰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면 돼. 부피가 감소했어? 그럼 압력이 증가했다는 소리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이걸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에 거기 밑에 봅시다. 고일법칙, 샤를법칙 배우면서 무슨 방정식이다라고 했었냐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라고 했었거든. 압력이랑 부피 이런 개념은 몰롱도까지 해서 압력, 부피, 몰롱도 이런 개념들은 기체만 해당되는 거야. 기체만. 그래서 이름부터 기체 방정식이죠. 기체만 해당되는 거니까 누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고체랑 액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HC 플러스 H2 H2 그렇게 나와있지. 얘네 세 개가 지금 기체고 얘는 고체거든. 고체. 그럼 이 상태에서 압력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개수들을 다 더하면 안 돼. 얘 빼고 얘네 셋만 비교해야 돼. 그죠? 그럼 얘는 몰수 일정 반응이 아니라 몰수 증가 반응이 되는 거야, 정반응이. 기체로만 봤을 때는. 왜? 압력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니까? 기체 상태만 쓰는 거니까. 앞에 평형상수 쓸 때랑 똑같아요, 내용이. 고체랑 액체는 압력 같은 거는 이제 논하지 않는다. 이해되냐? 이해되지? 와, 일단 더 가서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볼게요. 164페이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식 하나 그대로 다시 나왔거든요.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 되는 반응인데 얘가 좀 젓갈색이고 이 친구가 무색이에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 NO2랑 N2O4가 섞여가지고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NO2도 있고 N2O4도 있으니까 젓갈색보다는 약간 옅은 그런 색깔로 평형이 존재할 거라고. 근데 이 상태에서 압력을 갑자기 증가시키는 거야. 압력을 증가시켰다는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부피 줄였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색깔로 있었는데 갑자기 부피를 훅 줄인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기체들은 압력이 증가한 상태가 되겠죠. 압력이 증가한 상태가 되겠죠.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이제 평형이 진행이 돼야겠지. 근데 그 전에 평형이 이동하기 전에 압력을 줄인 그 직후 지금 평형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전에 상황을 봐봐. 그럼 봐봐. 갑자기 압력을 증가시켰거든. 부피를 줄였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몰롱도가 부피가 줄었으니까 몰롱도가 갑자기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색이 훅 진해져. NO2의 농도가 증가했잖아요. 훅 진해집니다. 갑자기 훅 진해져요. 거기서 보면은 지금 가 주사기랑 나 주사기를 봤을 때 색깔이 나가 더 진하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부피를 감소시켜가지고 압력을 증가시켰는데 부피가 감소하면 몰롱도가 증가하니까 여기 색깔이 갑자기 진해지는 거야. 농도가 짙어졌으니까. 이해되지? 근데 르자틀리의 원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평형이 이동해야 돼. 지금 얘는 아직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깨진 상태인 거야. 비평형 상태인 거야. 비평형. 그럼 평형이 깨졌으니까 르자틀리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 압력을 낮춰주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몰수 감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정반응이죠. 그럼 정반응은 젓갈색이 무색으로 바뀌는 반응이지. 그래서 색깔이 평형에 다시 돌아가면 약간 옅어집니다. 약간 옅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평형 상태인데 부피를 훅 줄여. 그럼 갑자기 농도가 훅 진해져. 색깔이 훅 진해져. 그러다가
살짝 옅어지다가 다시 끝나요. 요런 느낌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겠지? 응,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색깔이 처음에는 약간 옅었다가 상대적으로 압력을 높이니까 훅 진해지면서 훅 진해질 때가 비평형 상태고 르샤틀리의 원리로 인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니까 색깔이 약간 옅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나요? 그죠? 이해되죠? 끝내줘야 되는데 하나 더 남았는데 일단 이거까지만 봅시다. 164페이지의 그 위의 내용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강철 용기가 있어. 어떤 강철 용기가 있는데 A가 1몰이고 B가 2몰이고 이 상태라고 해볼게요. 평형이야, 평형. 1리터야. 기체 부피가 1리터야. 근데 여기에다가 뭘 넣었냐면 얘가 평형이에요. 헬륨 1몰을 넣는 거야. 헬륨 1몰을 넣었어요. 그럼 강철 용기니까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분자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압력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때리는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맞죠? 맞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압력을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야 돼. 몰수 감소 반응이 일어나야 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하면. 근데 얘는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철 용기니까 기체 부피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지금 A랑 B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럼 K 값이 A의 몰롱도 분의 B의 몰롱도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K 값이 써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헬륨이 이 K 값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지. 식이 없으니까 헬륨은 K 값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A랑 B는 추가적으로 제거하거나 넣은 게 없어. 비활성 기체만 넣은 거야, 맞지? 비활성 기체만 넣었어. 그러면 얘네들의 몰수가 일정하고 강철 용기니까 얘네들의 부피도 일정하니까 몰롱도가 어떻게 돼요? 안 변해. 몰롱도가 안 변해.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평형이니까 평형에 대해서 A랑 B의 몰롱도가 안 변했으니까 K 값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정리해서 외워줘야 돼. 당연히 르샤틀리의 원리만 봤을 때는 갑자기 이상한 기체가 들어왔으니까 압력이 증가했단 말이야. 증가해야 정상이 아니라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압력을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될 텐데, 근데 K 값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얘가 반응에 참여 안 하고 이 친구가 K 값에 영향을 못 미쳐. 그러면 강철 용기니까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네들의 몰수도 지금 안 변한 상태니까 K 값은 절대 안 변해.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건 K의 뜻대로. 이해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교과서에는 설명 안 하는 것 같아. 얘는 지금 왜 이게 성립하는 거냐면, 왜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는 거냐면
강철 용기에 넣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지 않아서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난 거야.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공간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실린더. 그러니까 기체 파트에서 문제 나오면 강철 용기는 부피가 일정한 거고 실린더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부피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실린더 이렇게 생긴 거 실린더. 피스톤 움직이는 거. 봐봐. 실린더니까 A가 1몰 있고 B가 2몰 있어서 얘가 지금 평형 상태예요. 근데 A를 1몰 넣고 B를 2몰 넣은 이 상태에서 누구만 넣은 거냐면 헬륨만 1몰 추가로 넣은 거야. 지금 앞이랑 달라요. 앞은 강철 용기고요. 지금 얘는 실린더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변할 수 있어. 그러면 A가 1몰, B가 2몰 있을 때랑 헬륨이 1몰 추가로 들어왔을 때랑 압력이 다르겠지. 압력이 증가했겠지. 그럼 부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때릴 거 아니야. 여기 벽을 더 때릴 거 아니야. 피스톤을.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뭐가 변한 거야? 부피가 변한 거니까 이때는 몰농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얘는 르샤틀리의 원리처럼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 근데 이 경우만 조심하면 돼. 강철 용기에 있는데 비활성 기체를 추가로 넣었을 때는 얘가 어차피 반응에 참여 안 하고 K값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얘네들 몰농도가 변하지 않아서 K값은 일정해. 그러니까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 근데 얘는 달라요. 반응에는 참여를 안 하지만 얘도 기체 분자기 때문에 압력 여기 때릴 거 아니야, 그렇지? 부피가 증가해야 돼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부피가 변화하니까 K값에 따라서 몰농도가 변화하니까 다시 평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로 해석해주면 돼. 얘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죠? 시간이 없고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에 오면 4단원을 나갈 거예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계산 문제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가 아니까 다 풀 필요는 없어. 뭐 몇 개만 골라서 푸세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4단원 나갈게요. 여기까지.